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달이죠. 대상자의 경우는 이제 6월 2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마감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라도 또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챙겨야 할 것들부터 유의사항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전문가 우리은행 김혜리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5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 이제 6월 2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자, 그다음에 6월 30일까지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네. 의외로 복잡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네, 해주시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4월 25일부터 모바일로 안내문을 다 전송을 했고요. 해당자는 1,285만 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영세하고 개인이 신고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모든 채움 서비스를 통해서 663만 명에게 전달이 됐고요. 그 663만 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경비율을 적용하는 영세한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근로소득자지만 타소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들 등 신고 금액이 간단하고 계산 방법이 일률적인 분들에게는 이 모든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전화나 핸드폰, 그리고 또 PC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도 443만 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환급을 또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놓치지 마시고 홈택스를 통해서 또는 모바일은 손택스거든요. 손택스를 통해서 환급금을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일반 직장인들 이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소득 있으신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모두 채움 서비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 채움 대상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이걸로만 꼭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고요. 예. 모두 채움 서비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영세한, 그러니까 업종별로 기준 금액 이하이신 분들에게 모든 채움 서비스 유형으로 나갑니다. 네. 하지만 모든 사업자의 경우에는 장부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 장부라고 해서 영수증과 지출 증빙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모두 채움 서비스를 신청하시더라도 인적 공제나 특정 사항들이 내가 갖고 있는 사항과 다르다. 그럼 거기에 맞게 사실대로 수정을 해서 고쳐서 신고하기를 완료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성실신고, 대상자가 신고 기한이 좀 다른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수익 금액이 이분들은 모든 채움 서비스 대상자 외에 업종별로 금액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이상, 15억 이상 이런 업종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이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통해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 세무사에게 요청을 해라. 맞습니다. 이건 거죠. 결국 네, 혼자 할 수 그렇죠. 없다. 네. 혼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채움 공제 이거 한 가지를 맞습니다. 가지고 그냥 클릭해서 그렇죠. 넘어가서 그냥 해라. 네, 이게 맞습니다. 결론인데 그걸 못 받은 사람은 세무사한테 가야 되는 맞아요. 거네요. 금액 기준이 크신 분들은 네. 이제 그 세무사를 통해서 검증을 한번 받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에서 알아서 그 메일을 보내준 사람은 이걸로 네. 해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걸 받지 못한 사람은 나는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 난 세무사에게 가야겠다. 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성실신고 대상자들도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유형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중간에 계신 분들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로 들어가셔서 홈택스에서도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좀 이제 궁금한 게 그 모든 체험대로 클릭한 게 세금을 조금 내는 건지 네. 아니면 세무사님을 이제 통해서 하는 게 조금 내는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러면 세무사님께 여쭤보면 네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랑 하면 적어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무조건 줄어드나요? 네, 그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채움 서비스로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그 단순 경비율이라고 해서 그 경비율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음식점의 경우에는 3,600만 원 이하 이렇게 또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낮으신 분들은 단순 경비를 이용해서 하시면 환급률이 높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라고 해서 우리가 뭐 배달하시거나 아니면은 대리 운전하시거나 간병인 하시는 분들도 사업소득에 해당되시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되지 않았지만 개인의 인적으로 인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시는 분들을 인적 용역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지급할 때 3.3%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때 이미 3.3%가 그 받는 금액 총액에서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단순 경비로 신고할 경우 60%에서 80%까지 이 공제를 차감해줘요, 비용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인적고객제를 적용하고 종합소득세율 6%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로 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그 금액이 낮으신 분들에게는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단순 경비율로 모든 체험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한 거죠. 네, 그 금액이 지금 443만 명 정도 안내가 됐고 환급금에 대해서도 한 1조 90억 원 정도가 환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보통 이제 그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할 때도 보면은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청첩장, 뭐 부고 메시지, 네. 아니면은 안경원에서 쓴 영수증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혹시 그 실질적인 영수증 말고 그 메일로 캡처해서 보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요, 예.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영수증에 따라 지출을 기재하는 장부라고 합니다. 네. 장부에 해당하시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청첩장도 거래처에 지출한 청첩장, 그리고 또 거래처에 장례식장에 갔던 조의금, 이런 것들은 사업과 관련된 업무 추진비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와 관련된 유사성, 사업장 지적적 영향이 있을 때는 업무 추진비로 비용 공제가 또 됩니다. 그럼 친구 결혼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 사용했던 우리 근로소득자 분들이 쓰시는 그 뭐 조의금이나 이런 것들은 안 사실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고 이거는 사업자가 이 내용을 기재했을 때 개인 사업자인 경우면은 맞습니다. 다 되는데 그게 네.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카피만 떠서 내면 다 되는 건가요? 한도가 있나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는 그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거기 때문에 이 업무 추진비로 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과 관련이 돼야 되고요. 네. 두 번째가 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 추진비의 이전 22년 이전 이름은 접대비였어요. 아. 그 접대비 항목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이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요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나 업무 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1,200만 원, 그리고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 원까지 연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업무 추진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건지 아니면 업무와 직접적 관련 비용인 건지 구별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들이다. 이런 기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기부금 공제로 가야 되고요. 또 이게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가는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한도 적용이 또 안 됩니다. 그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벌써. 그래서 이제 세무사가 그 역할을 다 맞습니다. 해주는 거죠, 사실. 근데 세무사님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청첩장을 이렇게 열심히 다 보내면 그게 네. 제 친구인지 그걸 증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솔직히. 다시 되물어 보던데요. 맞아요. 되물어봐요? 네, 이 관계나 이런 관계들, 사실관계 거를, 파악을 예. 하게 됩니다. 예, 금액이 하긴. 커지면 네, 그리고 네. 또 기본적으로 그 거래처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업무성 관련성은 있어야지 접대비,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로 해서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점입니다. 네. 이런 것을 구별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왜 근로소득 있더라도 요즘에 또 그 엔잡러라고 해서 네. 부업으로 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직장 통해서 연말정산 안 하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한 번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또 아니면 연말정산 때 했더라도 그때 뭔가 좀 누락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 그 엔잡러이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이면서도 사업소득, 특히 그렇죠. 임대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기타 소득, 강연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인터넷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 누락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기존 다 소득과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문제가 있고요.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 1년에 0.8%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3%까지도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타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타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을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이 면책 사항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융소득에 같은 경우에도 국세청에서는 5월 달에 한시적으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그 화면에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국세청에도 안내 문구가 있거든요. 본인이 비상장 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이 원천징수 내역에 나오지 않은 타 배당 소득이라든지 누락된 게 있다면 신고를 해야 되고 중복 신고된 거 그리고 또 종합소득세 신고가 됐는데도 원천징수가 됐는데도 빠진 부분이 이번에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전송을 하더라도 지급 명세서 제출이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 부분을 한 번 더 명세서를 보러 확인하시고 소득세랑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하시는 것을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 안내문에 나와 있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주식을 해서 수익이 뭐 200만 원 이상 나면은 네. 또 그것도 신고해야 되고 맞습니다. 또 선물 옵션에서 파생 상품하면 그건 또 따로 신고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모아서 그냥 지금 연말정산 하듯이 이게 다 모아서 그냥 해주면 안 되나요, 국세청에서? 사실 국세청이 고지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알아서 그냥 고지서를 보내주면 우리가 그냥 신고하면 될 텐데. 하지만 국세청이 그렇게 되면 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개인의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중에 확인되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이 개인 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 소득을 받으면 신고해야 되거든요. 합산해서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고지를 하게 되면은 국세청이 더 방대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끼리 하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융기관 간에서 해서 어떤 것들, 그다음에 3.3 띈 것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만 기록된 것만 다 한 거를 우리 보고 다 여기저기서 떼어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세무사를 줘라 뭐 이러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차피 속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개인끼리 이렇게 이자 주고받은 거는 신고 안 하면 끝인데 그거는 어차피 추가적으로 이제 맨 밑에다가 너 다른 거 있으면은 네가 손으로 넣어라 뭐 하든지 아니면 보고를 해라라고 하는 것만 넣어주면 그건 본인의 착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더 복잡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홈택스 이런 거 못 하시잖아요. 이거 되게 복잡해요. 그러면 뭐 해주려고 그러면은 또 막 그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뭐 못하게 막고 막 엄청 복잡하던데 이런 걸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실 그 어려운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스타 서비스도 이번 3월에 국세청이 이제 발표를 해서 환급을 5년치 기존에 있던 모둠 채움 서비스와 같은 유형에 대해서 바로 환급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을 하도록 또 안내문을 다 적극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국민 감정은 그럼 진작에 해주지 왜 이제 와서 해주느냐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하지만 국세청의 행정이 점점 발달되고 있으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 모둠 채용 서비스와 같은 부분에서 민간 세무 플랫폼에서 이것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선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국세청의 원스톱 서비스를 쓰게 되면 수수료 없이 되고요. 또 국세청인 경우에는 신고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냐면 신고를 다 했는데 자꾸 오류가 뜨거나 확인하라고 팝업이 떠요. 이 이야기는 국세청에서 이 검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적공제를 넣는데 작년에 사망하신 분, 재작년에 사망하신 분을 작년 우리가 신고할 때 해당이 안 된다. 그럼 그분의 인적공제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망자를 확인해라 이런 팝업이 이제 계속 개발돼서 뜨고 있으니까
그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꾸 오류가 뜨고 팝업이 뜨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것은 납부를 잘못했을 때 그 가산세의 부담이 다 납세자에게 가기 때문에 재확인하세요라는 팝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 대행해주는 네. 거는 그러면 쓰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대행해주는 경우에는 저도 사용을 좀 한번 해봤는데 시도를 해봤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그 대행사 앱을 통해서 국세청에 간편 로그인이 됩니다. 간편 인증성을 통해서 국세청 사이트에 로그인이 돼서 그 스크래핑이라고 해서 그 자료를 이렇게 다 스크린 해가지고 그걸로 과세 환급을 해주거나 과세를 해주는 그 방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는 수수료 문제가 있고요. 국세청을 통해서 했으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데 국세청을 통하지 않고 앱을 통하면서 수수료를 한번 내고 국세청 사이트를 들어가는 거랑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소득 공제 자료 이런 것들이 다 그 기관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 정보가 이게 다 수집하는 걸 적당한 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홈택스가 저보다 마비됐다고 해요. 이 스크래핑 때문에 홈택스가 마비될 정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직관적이고 간편하다. 홈택스에서는 가면은 여러 가지 너무 선택할 게 많아서 하기 힘든데 여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질문에만 답변을 하면 환급금이 탁 나와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거는 세무 대리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본인이 선택을 해서 했기 때문에 가산세에 대한 문제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 가산세는 그 5년간 또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척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환급을 받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돼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앱을 그러면 세무사의 권한이 없는 데가 하고 있는 거라는 거네요. 왜냐하면 거기 그 민간 세무 플랫폼은요, 그냥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세무 대리를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민간 세무 플랫폼은 본인이 그냥 간편 인증을 해서 개인이 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대리가 없고요.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환급이 쉽다. 하지만 이것이 맞는지는 그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다. 이런 점이 이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세무사는 왜 안 만들어요? 세무사가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래서 네. 또 세무사회에서 국민의 세무사 그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무사. 국민의 네, 세무사. 이번에 출시됐는데요. 이것은 그 민간 세무 플랫폼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세무사를 찾아주는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역적 인접한 세무사를 매칭시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질문했을 때는 그 세무사들이 답변을 해준다는 점. 그리고 이 앱을 사용할 때는 그 무료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매칭이 우리 예전에는 또 세무사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주변에 가까운 세무사를 우리가 고르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 국민의 세무사는 세무사에 등록된 세무사들이 거의 다 가입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민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하시더라도 본인이 확실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거 이중공제 아니다. 부당공제 아니다라는 걸 판별할 수 있으시다면 이용하시는 것도 편리성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